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그 기업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좋은 기업이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P 곱하기 Q-C라고 하잖아요. 판매가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을 빼준 게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Q를 늘릴 수 있는 게 뭐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게. 공장을 더. 그렇죠. 캐펙스 투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기업 자체에서 캐펙스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 뭐냐. 그러면 현 정부에서 뭘 할까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를 해주거나 더 확실한 거는 세제 혜택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난 5년간 유효 법인세율로 가장 높아진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럼 여기 반대로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법인세율을 3%만 낮춰주면 이익이 3%가 늘어난다는 단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투자한다는 거는 미래에 어떤 모멘텀 생길까? 친기업,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런 혜택의 수혜가 어디에 있을까를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물량도 늘어나고 이익은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내는 단초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러한 움직임이 꾸물꾸물 시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다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간단한 나라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주시장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지수가 움직이려면 몇몇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글로벌한 표준이 되는 기업 몇 개 안 돼요. 저희가 작년에 계속 삼성전자 비중 축소 의견 얘기했던 하우스라는 거는 기사에 인용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왜 요즘 그러냐 물어봐요. 전자가 안 좋아지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자가 거의 27%, 25% 빠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80원, 90원이 됐어요. 한 40% 빠진 거겠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더 매도하기에는 이미 상당한 조정폭이 깊다는 거예요. 달러 베이스로 보면 특히 더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화가 좀만 강해져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로 느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설계 능력 및 중개 의존하는 걸 끊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다시피 전기차 생태계도 다 중국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메이드 USA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반도체를 예를 들면 무기화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더리나 이런 쪽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설계 기술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기술 도메인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기술을 상당히 공유해 줄 테니 얘네들은 생산 기지를 투자를 해줘. 아까 말한 P 곱하기 Q에서 Q의 증설에 관해서 이 정도 확실하게 해주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됐던 거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난 진보 정권 내에서는 그래도 좀 불평등 완화가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 성장을 좀 해야겠다 논리로 현재 정부도 다 부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건이 부합되고 있는 게 바로 대기업 집단의 수출형 기업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할때 우리나라는 특히 또 외국인들이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뭐 이머징 내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전체적으로 유동성 그 흡수가 진정되면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계속 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계가 좀 점점 속도가 둔화되는 시기. 금리 상승도 올리죠, 연준이. 근데 50bp 두 번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2%인데 연준이 거의 2.5일지 2.75일지 3%일지 모르겠지만 속도는 둔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을까? 원달러, 원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공급망 이슈 다 연결된 게 우리가 대표 기업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이 지금 다소 뭔가 우려가 커가는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작년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좋다고 외치지 않았나요? 10만 년자 외칠 때.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역사적 평균 PBR 평균값에 지금 와 있거든요. 평균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쉽게 생각하셔라. 그래서 엄청난 종목 발굴을 한다기보다 너가 평이하게 접근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안 좋은 매크로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이 집약돼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근처에 갑니다. 그러면 항상 그때 되면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요. 상당 기간 지표든지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바로 그때가 항상 기회였습니다. 원달러가 1,300원 정도 와 있다가 한 1,100원으로 가는 소위 그런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해졌었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원달러가 아니고 한 1,290원까지 갔다가 한 1,260원 와 있는데 좀 강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원달러가. 그게 만약 지표 하나만 선택한다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원달러가 조금씩 더 강해지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왔는데 매도세도 좀 진정될 것이고 기관도 아마도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같은 것도 좀 이거보다는 좀 진정되는 기미가 나온다면 하는 모든 지표들은 후행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매크로한 걸 중시해서 봐야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자체를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주간동아와 인터뷰했던 적이 아마 작년이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업 얘기들만 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미 매크로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라는 건 결국 유동성과 펀더멘탈 두 가지 변수인데 이 유동성을 결정짓는 거는 바로 매크로한 것들이거든요.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유동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우 비싸져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매크로한 환경을 보면서 이후에는 이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러한 소위 미래의 전망이 가능했었죠. 근데 또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앞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유동성이 빠지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버핏의 말대로. 근데 결국 기업이니까 경기라는 게 남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올 2분기에는 주식을 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놓자는 입장이었고 그 주식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한 시각에서 여전히 그러한 소위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수출 대형주를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물가 한 몇 개월 사이에 다들 연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들 연준에서 중립금리가 뭐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정확히 중립금리가 뭐죠?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안 나고 디플레이션도 약이지 않는 어떤 중립금리. 그린스펀은 그게 지나고 봐야 나서야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립금리가 2.5다, 2.75다, 어떤 사람은 3.5다, 온갖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수요를 위축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공감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왔냐면, 이건 물가는 안 잡힐 거야. 안 잡히기 때문에 정말 파괴적인 금리 상승이 올 수 있고, 긴축이. 그렇게 나오면 경기 침체가 내년에 강하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말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급락해서 정말 위기적 상황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냐 물어본다면 좋지는 않죠. 긴축을 하니까. 근데 이 긴축이 경기 침체까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때문에 다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강하기보다는 연착륙 형태가 올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치들로 경기 침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 그냥 좀 속도 조절 정도, 이 정도 오지 않을까 봐요. 사실 최근에 1년 후 소위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미국의 지표가 있는데 아직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물가에 대한 공포가 잡힌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건 다소 너무 앞서간 어떤 우려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했잖아요. 과거 일본이 한번 미국 GDP 한 70%좀 넘어가니까 일본의 도전이 한계에 왔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 정도를 넘었으면서 지금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올해 10월이 지나면 미국의 중간 선거도 끝나고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도 뭐 좀 다시 새롭게 출범하고 그냥 지금 모든 전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앙되고 격화돼서 둘의 협조 없이 글로벌 경제가 더 위기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대로 놔두면 둘 다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 뭐 둘이 뭐 만세하면서 서로 껴안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관세 같은 거가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소위 교역이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걸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번에 제가 여전히 말씀드린 한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죠.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글로벌 교역이 지금 상태가 최악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나아질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나쁘지 최악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부과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블록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블록화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한 거는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저희 서방입니다. 근데 서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술이나 설계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공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자기들도 공장을 직접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참할 수 있는 돈을 가진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록화 되더라도 그게 나은 거고 블록화 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쁘진 않고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 둘이 이미 경제가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에 중간선거라던가 집권연장,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지금은 선뜻 손을 강하게 내밀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올 여름이 지나고 나면 올 가을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개선된 형태의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즘 이런 기업들 힌트 얻으시면 좋아요. 뭐 골프장을 매각한다거나 지금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좀 축소하거나 지금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뭐죠? IT 인력 비싸게 스카우트하고 막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매우 부진하지 않을까요? 사옥을 너무 비싸게 짓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 없으면 비용 축소에 노력을 하고 있거나 자신 있으면 캐파 증설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중간하게 그냥 비용도 늘리면서 예전처럼 캐파 증설할 능력은 안 되고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두 개, 그런 다른 기업들 얘기했지만 그런 그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좀 말이 좀 직설적에서 오해를 받는데 지금은 아까 나무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보자는 건 P 곱하기 Q-C를 보자는 건데 무조건 이익이 좋아지는 경우를 찾으려면 이익이 좋아지는 건 많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P를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가격 정가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글로벌 독점력을 갖고 있어. 반도체도 그래가지고 가격 올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Q를 올릴 수 있는 건 아까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캐펙스 증설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도저도 그게 자신 없으면 비용이라도 줄이는 회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무를 보자는 거지. 나무를 보자고 해서 무슨 업종이 좋고 어느 업종이 좋아.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 나무 하나를 지금 뒤져봐야 되는 시기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일 유행할 말들을 제가 하나 생각하면 단기 매매의 시대가 왔다고 예측을 하는 게 높아요. 이제는 중장기 매매의 시간이에요. 항상 주식시장 투자라는 게 이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수 의견을 피해야 된다. 근데 항상 다수 의견에 속하고 싶어 하죠. 지금도 아마 오늘 유튜브도 녹음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요즘 인기 좋은 거는 세상이 망한다 얘기해야 좋아합니다. 금융위기가 곧 올 수 있고 10년 만에 위기가 오고 주식은 답이 없고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증시시장의 승자가 소수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매우 기회의 영역이고요. 특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많이 따지는데 인과관계를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신조어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대중들이 그것을 모르면 마치 뒤처지는 것이냐 수없이 모든 자리에 떠들 때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어땠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는 다 가상자산 무슨 뭐 바이오 쪽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일단 사고 보자 생각이 생깁니다.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열풍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는 다 안 된다로 다 쏠려갑니다. 제가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로 모아진 인과관계는 사실 다들 인지하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반대편에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반문하세요. 내가 지금 똑같이 주변을 보니 다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때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세미나 내면 강조드리는 게 프레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놓고 뭐든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프레임을 비틀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누구나 다 그 프레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프레임은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좀만 5도만 바꿔서 비틀어 봐도 굉장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의 프레임은 뭐냐? 경기 침체가 멀지 않은 시기에 올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탈출해야 돼. 이번에 반등이 때도 굉장히 일시적일 거야. 그럼 그 반대편에 기회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또 긍정의 시그널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또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특히 가장 좋아했던 종목들이 가장 혐오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들 속에서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